집이 노후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일본에서는 세 집 중 한 집이 빈집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여전히 노후에 10억이 필요하느니 7억이면 충분하느니 떠들고 있죠. 저는 기자들 만날 때마다 부탁합니다.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 쓰라고요. 서점에 가면 온통 재테크 책으로 가득합니다. 2배로 불리는 법, 3배로 굴리는 법. 그렇게 쉬우면 세상살이가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동행전략연구소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저는 금융과 투자업계에서 50년 넘게 몸담아 왔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진심으로 느낍니다. 노후가 편안하려면 자산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그 자산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인적 자산, 즉 자기 몸값을 높이고 가능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 둘째는 건강, 셋째는 외로움입니다. 이 셋은 젊었을 때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노년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라 하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나 예금, 주식 같은 금융 자산만 떠올리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자신입니다. 왜냐고요? 퇴직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평균 수명은 100세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취업 컨설팅 업체 워크웨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40대 이상 직장인의 체감 퇴직 연령이 52세랍니다. 그러면 52세에 퇴직하고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5명 중 1명은 더 오래 삽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부르죠. 결국 준비는 그 나이까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025년에 만 45세가 되는 1980년생 기준으로 보면 남성의 20% 생존 확률 연령은 100세, 여성은 102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나는 100살까지 산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평균 수명인 83세까지만 살아도 퇴직 후 31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31년이라는 세월 짧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고 밥 먹고 씻는 시간 빼면 최소 11시간은 그냥 남습니다. 이걸 365일 곱하고 다시 31년을 곱하면 무려 12만 4,465시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직장인이 1년에 근무하는 평균 시간이 1900시간 정도니까요. 퇴직 후 시간은 현역 근무 65년에 해당합니다. 예전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지만 이젠 인생도 길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 못한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준비가 부족한 쪽이 70에서 80%에 달할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이 6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1억 300만 원이니 순자산은 약 5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4억 2,700만 원이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라는 거죠. 결국 남는 현금성 자산은 8,4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해볼까 하다가 반토막 나는 사람들 또는 집을 팔고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집이 노후에 도움될까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근무할 때 친했던 친구가 도쿄 근교에 살고 있습니다. 28평 아파트에서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처럼 집에 목숨 걸지 않거든요. 그 친구는 그 집을 1984년에 한화로 약 1억 2천만 원에 샀답니다. 일본 부동산이 최고였던 1991년에는 무려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었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고 물었더니 작년 말 기준으로 한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에나 팔릴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팔아봤자 1년 생활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는 해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어렵습니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교사, 공무원, 군인 출신이거나 아주 드물게 스스로 준비한 분들입니다. 대부분은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요. 그나마도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국민연금을 정년 후에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 부르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이 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6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령액입니다. 그 중에서도 월 60만 원 미만이 70%,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겨우 11%입니다. 퇴직연금이요? 몇 해 전 퇴직연금 총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보니 평균 4,800만 원 수준이더군요. 개인연금도 계좌 수로 나누니 평균 1,800만 원. 이 둘을 합쳐도 1에서 2년이면 바닥납니다. 결국 손에 남는 건 집 한 채뿐이죠. 그런데 그 집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일본 도쿄 근교에 가면 한때 번성했던 신도시 우리로 치면 분당, 평촌 같은 곳으로 저녁이 되면 불 꺼진 아파트가 줄줄이 보입니다. 다 빈집입니다. 일본의 빈집 수가 2018년엔 849만 채였고 작년 초엔 900만 채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상으로는 10년 뒤엔 일본의 주택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된답니다. 그건 일본 얘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작년 통계 기준으로 국내 빈집이 무려 153만 채입니다. 시골의 외딴 농가 얘기가 아닙니다. 미분양 아파트부터 대도시 중심부까지 곳곳에 빈집이 생깁니다. 가령 도청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남는 건 빈 건물뿐입니다. 지방 대도시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젊은 층은 그쪽으로 빠지고 원도심엔 노인들만 남고 결국 그곳도 비게 됩니다. 얼마 전 광주 외곽 신도시를 방문했는데 한눈에 그 흐름이 보이더군요. 결국 빈집 153만 채. 집이 반드시 노후의 안전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언론에선 노후엔 10억이 필요하다, 7억이면 괜찮다 같은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저는 신문 기자들 볼 때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사 제발 그만 쓰라고요. 우리 국민 대부분은 그런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위로는커녕 불안하고 조급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사기 사건도 끊이지 않죠. 부동산 기획 사기, 수상한 재테크 투자. 서점엔 여전히 재테크 열풍 책들이 한가득입니다. 2배 굴리는 법, 3배로 튀기는 비법. 아니, 그게 책 한 권 읽고 될 일입니까? 그렇게 쉬우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본의 한 경제신문 기자가 서울에서 4년간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며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법, 즉 입구 관리에는 정말 능하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출구 관리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60세가 되어도 돈이 부족하다면 이제는 버는 법보다 맞춰 쓰는 법을 배워야죠. 그리고 혹시 운 좋게 부자가 됐다면 그 돈을 어떻게 아름답게 쓸지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자산 관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도, 가정도, 사회도 출구 관리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일본 기자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은 신앙인도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그 신앙이 삶의 태도로 이어지지 않죠? 참고로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신교, 천주교 포함하면 20%가 넘죠.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읽긴 읽었나 싶어요.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유연하게 살아갈 줄 아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이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신자들은 오직 한 구절만 붙잡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라는 믿음,
그건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결국 오랜 직장 생활 끝에 노후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면 내려놓고 허드렛 일이라도 찾아서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을 찾습니다. 1975년 제가 일본 도쿄증권 거래소에 연수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일본 노인 인구는 전체의 8%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고령 인구는 20%를 넘어섰죠. 그 시절 일본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젊은 사회였지만 노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도쿄 증권거래소 지하 보관창고에서 본 광경입니다. 그곳에서 머리 희끗한 70대 어르신 100여 명이 조용히 주식과 채권을 손으로 세고 있더군요. 저분들 원래 뭐 하시던 분들인가요? 제가 안내인에게 물었습니다. 전부 예전엔 회사 간부, 공무원 출신, 나름 사회적으로 위치 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받으세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한 5,000원쯤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 오후 5시가 되자 인류 호텔은 아니어서 그랬는지 젊은 여성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대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야간 근무를 위해 교대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려면 멋지고 권위 있는 자리는 젊은 사람 몫이고 결국 나이 들면 허드레질이라도 해야 하는구나. 나도 길게 살아야 할 텐데 이제부터는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야겠구나. 개인적으로는 그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 사는 지인에게서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꽤 인기를 끌고 있다는 베스트셀러였죠. 제목은 정년 후의 진실. 그 책을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몇십 년 먼저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했고 공적연금도 훨씬 일찍 도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후 대비가 잘 돼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책에 따르면 일본의 60에서 80세 노인들의 평균 월 소득은 약 25만 엔,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평균 생활비는 30만 엔, 즉 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매달 50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의 퇴직자 대부분은 적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직접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처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남성의 70세 취업률이 무려 46%라고 합니다. 일하는 것이 퇴직 후에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잡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거창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일자리 중 하나가 아파트 관리인인데 지원 경쟁률이 50대 1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의 딸은 사장 출신 집안에서 자랐고 대학도 잘 나왔지만 결혼 후 아이 둘을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을 쪼개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전문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방문 간호와 간병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일본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개호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 방문 돌봄인데요. 경제력 있는 노인 부부가 사는 집에 가서 주사도 놓아주고 건강 체크도 해주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는 일을 말합니다. 전문직으로 재교육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친구 딸처럼요. 또 요즘 일본에서 급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가 노케어입니다. 건강한 노인이 더 나이 든 노인을 돕는 구조인데 요양시설에 가보면 60대 이상 시니어 환영이라는 안내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심지어 80대까지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팟 아르바이트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일정을 등록해두면 특정 시간대에 일할 사람을 구하는 연락이 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할 분 구함. 이런 식이죠. 일 마치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바로 급여를 받습니다.
이걸 주선하는 기업이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노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활동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빠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노인이 일하면 체면 깎인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60이 넘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전엔 외국계 기업의 서울지사장을 지냈다고 하더군요. 사장 시절엔 기사 딸린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부인은 사모님 대접을 받으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퇴직 후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3년 안에 개인 택시 면허를 따자. 그 자격을 얻으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로 몰아야 하거든요. 제가 만났을 땐 1년 8개월쯤 지났다고 하더군요. 또 제 직장 후배 중에 70 넘은 여성분이 있는데 가족 중에 병환이 생기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돌보다가 주변에서 성실하니 다른 환자도 맡아보라고 제안해 지금은 90세 넘은 할머니를 돌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잘 맞아 보람도 있고 수입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직장 동료, 교회 지인들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꼭 따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돌고 돌아 제 주변까지 들릴 정도니 우리도 이미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준비되어 60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사는 분들이 2에서 30%는 될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퇴직도 했고 충분한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살아야 할까요? 요즘 서울 시내 유명 호텔의 헬스클럽에 가보면 한때 장관이니 대기업 임원이니 하던 분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오전엔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으로 또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 전엔 예전에 공직에 있던 제 선배를 만났는데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 요즘 아침에 눈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생각해. 오늘은 뭐 하지? 라고. 그리고 그 생각이 나야 침대에서 일어나지.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몇 년, 아니 30년, 40년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 후를 단순한 여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생활비의 부담은 적당히 줄이면서 하루의 절반은 취미 활동, 나머지 절반은 봉사나 소일거리 같은 의미 있는 일로 채웁니다. 거기서 적은 용돈이라도 생기면 더할 나위 없죠.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요즘은 인생에 정년이 3번 있다고들 하죠. 첫 번째는 고용 정년. 보통 50대 초중반이면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도 몸은 멀쩡하고 정신도 또렷해요. 그래서 두 번째 정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일의 정년입니다.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든 사회공헌이든 혹은 작게나마 수익이 있는 일이라도 자신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생 정년. 누군가의 표현처럼 신이 우리를 부를 때가 인생의 마지막 정년이죠.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후의 3대 불안 요소는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어떤 형태든 일을 지속하는 겁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더 좋고 아니면 봉사든 취미든 혹은 그 2가지가 섞인 활동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화려한 재테크가 아니라 바로 평생 현역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꾸준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황혼 이혼입니다. 과거엔 보기 힘들었던 노년기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약 1만 5천 건 정도였는데
2023년엔 무려 9만 2천 건으로 치솟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혼 이혼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죠. 예전 어머니 세대는 결혼 후 배우자에게 실망해도 그게 팔자지라며 희망 대신 체념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요즘 여성들은 결혼 생활에 실망하면 남편을 버리는 결정을 훨씬 더 과감하게 내립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은 결국 노후에도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흐름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채워갈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